자,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자, 기출 확인 문제 먼저 풀어볼까요? 자, 밑에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매우 쉽게 출제되는 거죠.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모두 다 재무제표에 속하니까 시산표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은 설명드렸고, 자, 제가 회계 원칙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시험 내용들은 다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회계 기준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려보려고요. 자, 우리나라는 회계 기준이 토탈 3개 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 IFRS라고 합니다. 국제회계 기준,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회계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 자, 이 3가지로 나눠진다. 그리고 기업은 또 3가지로 나눠진다. 기업이 크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자, 상장, 코스피, 코스닥이 있죠?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그걸 상장기업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상장기업. 그리고 자, 상장되어 있지 않는 회사, 그걸 비상장기업. 됐습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자, 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인 회사들은 자, 저 같은 공인회계사, 외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가지고 아, 이 장부가 맞다, 안 맞다라고 검사를 받고 그걸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자, 여러 대중들이 그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은행이 돈 빌려줄 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회사들을 분류들을 뭐라고 하냐면 외감업체라고 합니다. 외감, 다른 말이 아니고 외부 감사 받아야 되는 회사라는 뜻이죠. 자, 이런 회사들을 외감업체, 외감회사라고 또 하죠. 자, 어쨌든 외감업체, 자, 이렇게 이름 부른다는 겁니다. 외감업체, 즉 자산 100억, 자산 100억 이상이면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상장기업, 상장 안 돼 있으면 비상장기업, 이렇게 이름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이 100억 이하인 회사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크게 회사를 3가지 부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된다고요? IFRS만 작성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비상장기업들은 IFRS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해도 된대요. 작성을. 우리의 출제 범위는 어디라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게 우리의 출제 범위라고요. 전산회계 출제 범위. 됐습니까? 자, 이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 즉 자산이 100억 미만인 회사들은 뭘로 작성하면 됩니까? 회계 기준을. 자,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게 우리나라 근간이 되는 회계 기준이니까 이걸로 작성하면 되는데 중소기업 회계 기준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는 나중에 상장할 게 목표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그러면 뭐 IFRS를 미리 작성해 가지고 나중에 상장을 대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진다. 됐습니까? 부류가, 기업 부류가 3가지로 나눠지고 각각 우리가 적용해야 될 회계 기준은 딱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출제 범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거죠. 자, 이 기준. 됐죠? 우리의 출제 범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자, 이 부분이 되겠다. 됐죠?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IFRS에서는 재무제표 종류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5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이 5가지가 재무제표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대차대조표래. 대차대조표는 뭡니까? 재무상태표의 옛날 이름이 대차대조표거든요. 자, 대차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 세 가지만 재무제표로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뭐라고요? 그게 그 세 가지는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재무제표 종류들라는 거죠. 즉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 재무제표를 이렇게 공시하지 않으니까 결국 내야 되는 쓰임새가 어디에만 있더라? 그냥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서만 사실은 작성하면 되더라는 거죠. 이 회사들은. 자 그때는 작성해야 되는 게 뭐다?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이 세 가지를 작성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K1의 프로그램 나중에 실무편 보면 뭐 어떤 것들 메뉴만 있다고 우리가 현금흐름표, 자본면허표 이런 건 없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세 가지만 있더라는 거죠. 우리 메뉴에 그죠? 그 이유가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그렇게 재무제표가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그 메뉴에 그것들만 있구나라고 이해하셔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 출제되는 부분은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재무제표와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IFRS,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부분이 있고요. 우리의 출제 범위가 되는 일반 기업회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회계 기준이 하나밖에 없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자, 이거밖에 없었는데 국제 간 비교 가능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거 우리가 도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미국에 있는 A 회사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서로 똑같은 기준에서 비교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자, 이 기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 국제 여러 외국 자본을 우리나라에 조금 더 유치시키는데 유리하기 위해서 자, 국제회계 기준 이런 걸 쓰는가 보다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자, 규모가 조금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칙적인 회계 처리에서 조금 간략식 방법을 조금씩 인정해 주자라는 거죠. 그런 편의를 위해서 실무 편의를 위해서 조금 약식 방법을 인정하는 방법인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회계 기준이 우리나라에 있구나라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걸 대상으로 하구나. 됐죠? 그리고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는 자, 첫 번째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구분 기준은 뭐냐면 회사의 자산이 100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거에 따라서 외감 업체와 비외감 업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감이라는 말은 외부 감사라는 말이죠. 외부 감사. 저 같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가지고 왜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명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장 효과가 클 수 있으니까 저 같은 외부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이게 맞게 되었는지 안 맞게 되었는지를 확인받고 나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외감 업체.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미만이라면 규모 미만이다 그러면 그런 외부 감사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첫 번째 구분이 외감인지 외감 아닌지 구분한다. 그 기준은 뭐냐? 자산 100억 이상인지 100억 미만인지. 됐죠? 100억 이상인 경우를 외감 업체, 그리고 100억 미만을 비외감. 됐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자, 외감은 다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기업, 그리고 비상장기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장, 비상장, 비외감 세 가지로. 됐죠? 비외감 업체를 뭐로? 다른 말로 말하면 중소기업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비외감 이꼴 중소기업. 됐죠?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구나 회사는. 됐죠? 이 상태에서 상장기업, 우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상장기업들은 반드시 IFRS로만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상장 기업이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현재는 일반 기업 비상장 회사이지만 조만간에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으로 상장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뭐 나중에 이거 써야 되니까 미리 대비해서 IFRS 써도 상관없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또는 비외감 업체다라고 한다면 자, 기본적으로는 일반 기업회 기준 쓰면 됩니다. 됐죠? 그렇지만 우리는 약식 방법인 중소기업 회계 기준 써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규모가 작지만 나중에는 코스피 코스닥으로 가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IFRS를 미리 지금 쓰고 있어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뭘 써도 상관없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자, 각 회사 규모별로 내가 적용해야 되는 기준이 지금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전산에게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걸 출제 범위를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 중에서 각각 기준마다 우리 기준에 따르면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각각 기준에 따라서 우리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은 이런 재무제표들을 반드시 작성해 달라고 각각 명시해 놓은 재무제표 종류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IFRS와 일반 기업회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5가지 재무제표를 작성해 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즉 IFRS와 일반 기업회 기준을 적용하는 자, 외감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 5가지 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해 가지고 공시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비상장 기업, 비외감 기업, 즉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 내가 만일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받는다라고 한다면 자, 이 5가지 말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무제표만 작성하면 되겠다. 자,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자,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 3가지만 작성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뭡니까? 이건 이 3가지는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그 첨부되는 재무제표 종류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중소기업 회계 기준 적용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인 감사를 받아가지고 외부에 공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뭐다? 법인세 신고할 때 작성하는 재무제표만 작성하면 사실은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5가지가 아니고 3가지 재무제표만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배우면 5가지 재무제표 배우는데 나는 아직 한 번도 우리 회사에서 현금 흐름표나 재무상태표를 자본 변동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다?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 있는 회사인가 보다. 왜? 자산이 100억 미만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거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부분까지 부연 설명 드렸네요. 제 1절 살펴봤고요. 자, 키포인트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1절에선 회계의 기본 개념이었는데요. 회계의 기본 가정 먼저 봤습니다. 4가지 배웠죠. 발생주의, 계속기업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배웠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2가지 배웠는데요. 자, 하부 속성이 각각 3가지 있었습니다. 자, 각각 하부 속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구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가지에 대해서 연결관계, 자, 섞어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하부 속성의 연결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됐죠? 이 정도 하면 제1절 중요한 내용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30페이지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에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은 자, 나와 있네요. 1번 주석, 2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번 결소금 처리계산서, 4번 주기. 뭡니까? 답은 1번 되겠네요. 주석. 됐죠? 그리고 2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읽어봅시다. 1번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1번 뭡니까? 객관적 동그라미. 이 뭐라고? 중립성이라고. 동그라미 2번
동일한 거래에 대해선 동일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뭡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네가 하든 내가 하든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검증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유용한 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해야 된다. 뭐?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부 속성 3가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맞네요. 그죠? 동그라미 4번이 틀렸겠네. 동그라미 4번. 의사결정에 제공된 회계정보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미래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그리고 3번. 자,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간 균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뭡니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상충관계에 대한 문제인가 보다. 됐죠? 읽어봅시다. 1번.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은 서로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맞다. 그죠? 2번. 수익 인식과 관련해서 완성 기준을 사용하면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는 반면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거꾸로죠. 그죠? 완성 기준은 실제 완성돼 가지고 돈 받을 때 수익 인식하는 거니까 이게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고 대신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됐죠? 답은 2번 되겠네요. 3번 읽어볼까요? 3번 자산평가와 관련해서 현행 원가를 사용하면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는 반면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죠? 역사적 원가주의와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역사적 원가주의는 자,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목적 적합성이 떨어지고 자, 공정가치법 또는 현행 원가법은 자, 반대로 목적 적합성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회계정보의 보고와 관련해서 중간 보고의 경우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는 반면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다. 맞죠? 그죠? 연차 보고서는 신뢰성은 높아지는데 반대로 중간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자, 목적 적합성이 올라간다. 됐죠? 4번 다음 중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역사적 원가주의와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자, 역사적 원가주의 기억하시죠? 토지 같은 걸 취득한 원가로 그대로 장부에 기록한다. 이게 역사적 원가주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회계정보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 그런 거 아니라고 보죠. 두 개의 상충관계가 있으니까 둘 다 모두 높일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원가주의는 뭐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동그라미 그럼 답은 1번 되겠다. 그죠? 자, 2번 기업이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당화되고 있다. 맞습니까? 역사적 원가주의는 계속 기업의 가정하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웠죠? 조금 어려운 지문이지만 맞는 지문이라는 겁니다. 됐죠? 동그라미 3번 취득 후에 그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역사적 원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맞죠? 개념 맞다. 동그라미 4번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다. 뭐? 신뢰성이 높은 정보다. 맞죠? 말되죠? 자, 하부 속성으로 연관지으면 맞는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네요. 됐죠? 5번 다음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 따라야 할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 존속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맞는 거죠. 그죠? 맞는 서명이고 동그라미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경영자에게 있다고요. 경영자에게 있다. 자, 이 지문은 자 보십시오. 이 지문은 우리 재무제표 하는 쪽에서 페이지 29페이지 재무제표에 있는 세 번째 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할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경영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확인해 보시고요. 자, 3번 그러면 답은 2번 되겠네요. 그죠? 자, 3번 지문 읽어볼까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변동 및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됐죠? 재무제표 종류가 여러 개 되어 있는 거네. 그죠? 동그라미 3번도 맞는 지문이다. 동그라미 4번 기업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맞나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 두 가지, 세 가지 대안이 서로 다 인정이 된다라고 본다면 자, 두 가지,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다. 됐죠? 자, 그러면 굳이 4번 지문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2번 지문만 확실히 캐치할 수 있다면 답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